압도적 농업 콘텐츠 짓다. 안녕하세요. 저 삼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짓다에 와서 진행자석에 앉아 있는데 사실 뭐 제가 남재혁 박사님과의 어떤 친근한 인연과 그 존경심을 담아 방송 출연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농업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 가지고 그럴 거면은 오고는 싶은데 제가 발제는 못 하겠고 그래서 이제 남 박사님께 좀 배움을 청하는 그런 스타일의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가 경제 분야에서도 가장 유명한 기자분이잖아요, 권 기자님이. 이분께서 저한테 배움을 청할 게 뭐가 있을까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오신다고 했을 때부터 부담이 너무 됐었어요. 제가 이제 가끔 남 박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드는 생각이 네. 이게 업에 따라서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생각, 제도, 환경, 문화, 철학 '와 진짜 다르네.'라는 그렇죠.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제로 삼고 싶은 부분은 농지 문제예요. 아.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남 박사님 올려 놓으신 거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거는 제가 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왜 농지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 이재명 대통령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갖고 이거 투기 수요를 가지고 있어서 뭐 "청년들이 뭐 가서 농사를 못 짓는다." 뭐 이런 식의 맥락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맥락은 그전에는 이제 아파트 얘기 주로 했었으니까 네. '땅 투기 얘기인가?'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농지를 가질 수가 없다는데 이걸 가지고 땅 투기를 한다고? 남 박사님 보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면 분명히 솔루션을 제시할 만한 사람인데 네. 이 아젠다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의식인지를 잘 몰랐었다라는 얘기고 그 문제의식을 남 박사님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좀 명료하게 전달이 된다면 저는 그 농지 문제 정말 복잡한 농지 문제도 뭐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풀어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담아서 진행하는 거니까 너무 과도한 비판은 좀 참 좀 마음에 상처 입지 않게 좀 부탁드리고 말씀 좀 이어가 주시죠. 아 사실 맥락에 대해서 파악은 먼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어려워요, 솔직하게요. 그리고 첫 느낌은 뭐냐면은 최근에 농지 문제에 대한 이해는 좀 없으시다는 생각 느낌이 솔직히 좀 들었고, 왜냐하면 요즘 농지값이 너무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농촌에서는 맥락이 더 안 맞잖아. 그렇죠. 예. 그게 대부분의 농촌에 계신 분들이 느낌은 뭐냐면은 땅값이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어 가지고, 사실 이제 농촌이 굉장히 고령화가 많이 됐잖아요. 거의 뭐 70대 이상 농부가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넘어갑니다. 예. 이분들은 땅을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식이 물려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땅을 팔려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농촌에서는 땅값이 너무 떨어지고 이게 수요 자체가 없어서 문제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음. 근데 그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뭐냐면은 이게 또 아마 도시 주변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도 그런 것 같죠. 그런데 도시 주변에 예를 들어서 땅값 비싼데 굳이 청년이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 맥락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농업 쪽은 모르니까 음.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뭔가 개발 수요가 있는 곳을 사 놓는 음. 뭐 요런 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투자 가치가 있잖아요. 뭔가 개발 정보를 뭐 미리 안다거나 뭐 그래 가지고 거기 주변에 땅을 사 놓고서 내 농사도 안 짓는데 이제 가라로 이렇게 전문 용어 좀 쓰겠습니다. 이제 가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척하고 거기다가 뭐 있잖아요. 뭐 딸기를 뭐 심는다는 나무 둥 좀 심어 넣는 거죠. 나무를 심는다는 둥 네네. 뭐 그런 얘기들은 좀 들어 봤으니까 '혹시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은 잠깐 했어요. 근데 농지의 문제에 경자 유전까지 얘기를 했을 때 그 가라농사꾼 투기 문제 정도를 대통령이 지적하시기에는 그분이 관심 가졌을 때 농지 문제는 훨씬 더 다양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거죠. 아마도 그러니까 '농지도 아마 투기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솔직히 들었더라고요. 음. 근데 그건 약간 정보가 최신 정보하고는 좀 약간 다른 것 같고, 굉장히 좀 국지적인 지역에 있는 정보라 가지고 좀 그게 좀 '그것 때문에 의도 파악하는 게 힘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니면 제가 좋았던 건 뭐냐면은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준다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저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농업계 사람들만 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농식품부 장관을 넘어서 가지고 그 위에 있는 분들이 농업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음. 대체로 농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좀 적절하지 않은 비유긴 한데 농업 엄연히 우리나라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주체잖아요. 예.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고 그런데 인제 많은 그런 행사들을 볼 때마다 약간 복지성, 시혜성 이런 관점에서 농업을 본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최소한 인제 다른 관점에서 농업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자체가 '의미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리고 음. 분명히 그분이라면 네. 문제의 시작은 투기였을지 몰라도 음. 거기에서 현황 같은 거를 보다 보면 '어? 이거는 정말 국지적인 이슈네. 이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될 게 너무나 많네.'라는 걸 또 느끼게 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 뭐 약간 투기 잡자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을 아직까지는 투기 잡자만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근데 아마 이제 전수조사를 해 보면 '어? 투기 문제 말고도 되게 개선할 부분이 많네.'라고 느끼지 않으실까. 그렇죠. 투기 문제는 아예 지역적인 문제죠. 아주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고 사실 그거는 그대로 다뤄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예. 근데 지금 아마 기왕 말을 꺼내셨으니까 이 요즘 농지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물려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농업이란 자체가 농지 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다음 단계로 전혀 못 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꽉 부딪혀 있는 거죠. 이제 나이 드신 분 연세 드신 분들은 땅을 팔고 나가고 싶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싸게 사고 싶잖아요. 예. 이게 교체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거의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왜냐하면은 자본이 없는 사람이 그래 투기 수요가 아닌 분들이 농지를 사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온실 짓는 거 있잖아요. 몇천 평 예예예예. 정도 사는 거는 뭐 가능하겠죠. 그래도 최소한 5-6억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 정도 투자해 가지고 그 외에 또 온실 지으려면은 또 한 10억 20억 정도 돈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럼 전체적으로 한 15억 정도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만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사실 농사를 지어 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후 변화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접근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계속 가면은 계속 스마트팜 쪽으로 젊은 청년들이 계속 몰아가게 되고 여기서 그러면 이분들이 자본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대출을 많이 해 줘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인제 피해 사례가 계속 나오는 거 이게 계속 누적되는 거죠. 피해 사례는 어떤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정부에서는 농민을 유치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 노동자를 유치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농업에서는. 농업에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경영자 아. 예. 그 자영업. 자영업자인 거죠. 예예. 그 노동자는 뭐 대체로 계절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가 이 노동자인 거고 아. 이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농업의 구성원이잖아요. 중요한 아니 구성원인데 근데 내가 농사를 짓는데 좀 네. 땅 넓게 해 가지고 지면 네. 당연히 혼자 다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때는 당연히 이제 주로 외국인 노동자가 그 일을 맡죠. 그래서 농사가 어느 정도만 커져 버리고 나면은 자기 손으로 못 짓거든요. 예예. 그 외국인 노동자를 되게 고용을 해요. 어차피 한국인 없으니까 거의. 그런데 이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 거는 농업에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농민이 아닌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음. 법적으로는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농업인의 정의에 보면 6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르면은 외국인도 60일 이상 일을 하잖아요. 와서 몇 개월 한 8 개월 10 개월 예예예. 일하니까. 이분도 농업인에 해당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인 노동자일 뿐인 거죠. 저는 좀 되게 문화 충격인 게 네. 이게 보통 이렇게 뭐 내가 자본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자산을 산 다음에 거기서 비즈니스를 해. 음. 그럼 거기에 노동자도 있고 사용자도 있고 원래 있는 건데 네. 여기는 사용자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다른 산업하고 제일 다른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저는 인제 우리도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농민들 농업계에 있는 분들은 농민은 땅을 가진 자영업자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업법인이 있잖아요. 예예. 법인이 그럼 땅을 크게 경작할 거지 않습니까? 예예예. 영농조합법인 같은데 여기 직원으로 취업할 수 있잖아요. 예. 좋은 일자리잖아요. 법인이 직접 일을 하진 않으니까 네. 당연히 누군가는 가서 일을 해야죠. 그렇죠. 예예. 그러면은 우리는 법인에 만약에 그 농업 분야의 고용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쓸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정책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농업인이라야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팜 정책이 나오는 거죠. 땅을 사 가지고 자영업자가 돼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완벽하게 잘 작동하잖아요. 내가 저 한 10년 된 농사꾼들처럼 이렇게 생산성도 좋게 나오고 또 기상재해도 뭐 잘 안 생기고 그다음에 또 판로도 잘 만들어졌어요. 이럴 경우엔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 오래된 농민들은 자본이 좀 있고 이제 융자금이 없는 농민들은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죠. 근데 밖에서 들어온 청년들은 빚을 5억 10억 15 억씩 지고 시작하잖아요. 경험도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죠. 그럼 빚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지금 농업계에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땅이 좀 너무 비싸다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인은 농민이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국가 정책이 이 기반에 다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고용을 늘리는 정책을 만들면 좋을 텐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정책을 우리가 못 쓰는 거죠. 이걸 쓰자 그러면은 다들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 얘기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 보면은, 네. 그러니까 내가 빚을 내고 들어가서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야. 농업은 상당히 어렵죠. 예. 그러면 안 해야죠.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사업을 할 건데 네. 성공을 못 해요. 음. 그냥 가면 성공을 못 해.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빚 내고 뭐 하고 하려고 그러면 떡볶이집 하나 차리는데 15억 억이 든대. 네. 근데 내가 월 벌 수 있는 건 1 0 0 원밖에 안 돼 보여요. 음. 근데 그걸 누가 해요? 안 하죠. 당연히 그렇죠.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는 떡볶이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가격이. 음. 아니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네. 그래 가지고 여기서 떡볶이집을 차려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맞죠. 그래야 누군가 들어와서 떡볶이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근데 농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 갖고. 아 이게 여기서 인제 딜레마가 생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 농지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농지값이 인제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 그 당시 땅 수요가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한 5년 사이에 거의 30% 이상 떨어졌거든요, 평균적으로. 예. 지금은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는 것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또 실제로 농사를 짓고 싶은 분들은 예를 들면 땅 그 땅을 누가 살 거냐 이거죠. 실제로 농사를 짓고 싶은 분이 땅을 살 가능성이 있느냐? 예. 없죠.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땅값이 더 떨어진다는 걸 다 알아요. 음. 그러면 내가 임차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땅을 사는 수요는 누가 있겠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밖에 없는 거죠. 뭐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의 수요가 더 있는데 그 농지은행이라고 있잖아요. 예예. 농지은행에서 하는 사업 중에 아마 1조 원 이상 예산을 들여 가지고 땅을 삽니다. 근데 이 여기서 그러면 인제 예산을 들여가 농지를 사면은 농민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내가 팔지를 못하던 농지가 있었는데 농지은행이 사 주니까. 근데 농지은행이 사는 가격이 있잖아요. 예예. 그럼 이게 인제 바닥 가격이 될 거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돈을 들이면은 땅값이 유지되는 효과가 나오죠. 정부가 그러니까 땅을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유지되는 효과가 나올 거고 아마 주변에 있는 농민들은 그렇잖아요. 내 땅도 많이 팔고 싶은 사람이 지금은 압도적으로 많을 거잖아요, 음. 사고 싶은 사람보다. 그리고 이분들은 계속해서 지역에서 빨리 내 땅을 사도록 빨리 예산을 늘려 달라는 민원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말 얘기 드릴 때마다 좀 죄송스러운 게 있는데, 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PF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PF요. 프로젝트 네네네. 파이낸싱. 이게 땅을 사요. 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개발 사업을 해 가지고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분양을 또 하게 되고. 음. 근데 거기에 이제 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 가지고 이게 분양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개발 다 해서 건물을 그렇죠. 짓게 됐을 때 그거만큼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분양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분양을 해야 그 돈을 받아서 상환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짓다 말거든요. 네. 그럼 PF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버팁니다. 그랬을 때 정부가 PF를 정리를 하는 그런 순간이 오면 그때는 진짜 최저가로 후려치거나, 왜냐면 누군가의 돈으로 그 사람을 보상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음. 떨어진 거만큼 그거를 내가 팔 데도 없는데, 팔 데도 없다는 거는 하한가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이게 국책은행이 됐든 아니면 일반 시중은행들이 됐든 이게 들어가서 그걸 사 주게 되는 건데, 아니면 빚을 깎아 주거나 그러면은 이거를 높게 가져가면 높게 가져갈수록 그 사람 토지 소유주에 대해서 베네핏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거는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예요. 음. 그러니까 나는 먹을 때는 땅값 오르면 내가 다 먹는 거야. 음. 분양되면 내가 다 먹어. 음. 근데 손해를 보면은 그건 금융회사들이 손해를 보거나 나라한테 손해를 보라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도덕적 해이라 그래 가지고 굉장히 경계합니다. 심지어 그 부분들은 토건족이나 음. 그 원래 디벨로퍼들은 되게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대장동 땅 얘기할 때 보면 얼마에서 얼마 벌었네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 심리가 강해요. 음. 근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 비슷한 상황인데, 차이는 이 나쁜 토건족이냐 아니면 착한 농민이냐. 그 대상인 농민이 다 소농이고 가난해요. 유일한 자산이 땅밖에 없어요. 근데 이 땅값이 무너지면은 이분들의 삶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는
투기적 수요의 디벨로퍼, 돈 벌라고 덤비는 사람들이고, 네. 여기에서는 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착한 농민이다라는 그렇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의 목적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되게 안쓰러워. 음. 그리고 보호를 해 줘야 되는 사람이야. 음. 라는 부분들은 이제 복지 정책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렇죠. 근데 말씀하셨던 그분이 "농지 가격이 떨어지면 안 돼." 그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야. 아니면 보호해 줘야 되는 사람이야. 음. 그러면 이거는 농지 문제가 아니라 복지 정책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제 그 일반 상식에서는. 음. 근데 이제 농업이라는 특수성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음. 근데 그러면은 그 땅은 땅대로 뭐 싸게 팔아야 되면 싸게 파는 거고, 그분을 보호해 줘야 되면은 복지 정책으로 해야지. 이거를 자산 가치를 높게 해서 모든 시장의 가격을 위로 맞춰 놓고서 그 사람을 보호한다? 근데 여기서는 이걸 자산으로서 활용해야 되는 농민들은 유입이 안 돼. 근데 농민을 유입은 시켜야 된대. 그렇죠. 그러면은 이분들에 대한 자산 가치를, 이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산업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인제 그 부분이 인제 농지 정책에서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거기서 아주 격렬하게 부딪히는 거죠. 이 농지가 대충 1 0 원만 1 0원 정도 20만 원 정도 하면은 이게 400에서 한 800조 사이의 농지 가치 이 전체 가치거든요. 그 정도 가치가 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는 이 세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전부 다 70-80 대가 다 됐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오게 하려 그러면 농지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농민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농지를 가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기존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방법이 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분인데는 유일한 생계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인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냉정하게 딱 바라보면서 복지 정책과 산업 정책을 구분하자는 말씀을 로 들리는데. 아니 되게 심플해요. 네. 봐요. 이게 이 밑에서 진입하려는 사람의 가격이 있고, 네. 위에서 이거를 이제 파는 사람이 가격이 이제 갭이 벌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갭이 벌어져 있는데 그 갭을 시장 원칙에 따라서 맞추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자산 가치가 있다, 음. 없다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이 봤을 때 여기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이 자산 가격만큼 안 돼. 그럼 음. 위로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내려와야 돼요. 네.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높게 해 준다. 음. 근데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소농으로서 여기 접근을 하게 되면, 제가 오늘 진행자로 오기는 했지만 사실 이런 토론을 좀 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제가 좀 말을 많이 해도 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땅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그거밖에 못 내.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뭐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요 땅만 가지고는 안 돼. 근데 내가 이 땅, 이 땅, 이 땅, 이 땅, 이 땅, 이 땅, 이 땅을 쫙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확 올려 가지고 음. 이 땅만 가지고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어. 네. 그러면 좀 더 비싼 가격에 살 수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 갭이 벌어져 있다면 네. 이 벌어진 것만큼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하. 그러면 그거만큼 나라가 돈을 밀어넣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음. 나라가 돈을 밀어넣는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농민들한테 돈 나눠 주면 돼요, 동의한다면. 그러니까 국민적의 세금을 거기다 쓰는 거에 국민적으로 동의가 된다면 이 부족한 비용만큼을 밀어 넣는 거예요. 그거는 부동산 PF도 똑같아요. 음. 그 갭만큼을 돈을 누군가가 밀어 넣으면 그렇게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 이 사람, 내가 디벨로퍼로서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라가 나라 돈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사람이냐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은 비어 있는 것만큼의 캐피탈을 넣는 것 밖에 없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그럼 돈을 넣어 가지고 갭을 메워서 하는 정책들은 아마도 그게 농지은행에서 그래야 되는데 자본이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몇백 조가 그쵸. 필요하니까 예. 사실 그렇기는 어렵잖아요. 돈이 없어서 또 그렇지만 네.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그게 명분이 되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애매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PF에서는 이 사람,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할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적 자금을 뭐 투입한 경우는 없지만 이런저런 거를 통해서 뭔가의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네.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뭐 나라 돈이 됐든 공공 자금이 됐든 이거를 투입하는 명분이 음.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농업에서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진짜 그만큼을 보상을 해서 농민들의 자산 가치라는 게 결국은 돈이잖아요. 네. 농민들한테 그만큼 돈을 그냥 음. 주자라는 얘기랑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네. 근데 주는 부분들을 국민의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냐라는 음.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거죠.
그 사실 인제 저도 똑같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찾아가는 솔루션들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게 이제 보면은 뭐 주주형 공동농업처럼 땅을 모아 가지고 인제 한 번에 농사 지으면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솔루션들을 또 하려 그러면은 인제 그다음부터는 뭐냐면은 경제유전 원칙이라는 게 또 걸리고, 그다음에 토지 이용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농업 정책은 제 유튜브에도 나오시면은 소유 관점에서만 봤거든요. 부동산 개발을 할 때도 네. 이게 아파트 단지를 만들라 그러면 조그맣게 만들면은 별로 네. 값어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대단지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면 땅을 이제 여러 개를 가져 사야 되는 건데 여러 필지를. 그렇죠. 근데 그러려 그러면은 얘가 뭐 중간에 뭐 알박기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이 땅 자체의 가치는 얼마 안 되는데 음. 내가 얘를 통합으로 인수를 하게 됐을 때 가치는 높아. 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땅보다 좀 더 비싸게 매수를 하게 되겠죠. 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지금 땅 가치는 별로 안 되는데 나한테는 가치가 커. 음. 그러니까 내가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알박기 같은 게 나오는 거고. 음. 그런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 이게 안 되면은 주택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H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이제 토지 수용 음. 같은 거를 하면서 여기서 택지를 만들어서 개발로 넘기는 네. 그런 식의 작업을 해요. 네. 그러면은 농지에서도 '아 이게 소유권이 각자 달라 가지고 안 음. 돼.'라는 얘기는 사실 농업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산업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택지 개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용인에다 반도체 공장을 만들 거야. 음. 근데 거기 반도체 공장 한가운데 농지가 막 있어. 그럼 공장 못 못 만들잖아요. 만들죠.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 그럼 그거를 어떻게 수용을 해 가지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거기에서 뭐 택지 개발하는 LH 공사도 있고 아니면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농업만 유독 땅을 다 모을 수가 없어서 안 된다 그러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인제 그런 논의들이 많다기보다는 일본에서는 있었어요. 제 유튜브 일본에서 방송에 있었지만은, 네예. 예를 들면은 농업이라는 건 이제 개별적으로 농사 짓는 시대가 점점 끝나가고 있잖아요. 농기계도 커지고 그다음에 예예. 로봇도 들어오고 자동화되고 하는데, 개인이 농사 짓는다는 건 사실 이게 점점 의미가 없는 시대가 돼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농지는, 넓은 농지는 그렇고 뭐 주변에 있는 농지들은 여전히 개인이 짓겠지만은 절반 정도의 농지는 아마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가지고.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뭐냐면은 모든 농지를 다 그렇게 짓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근데 이제 농사를 짓기 좋은 여건에서는 규모화되는 게 무조건 효율적이거든요. 땅을, 그러니까 뭐 두 번 농사지을 수고 세 번 농사지을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만들 갈 수가 있어요. 규모화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은 농사 짓는 사람 자체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예. 땅이 버려지는 땅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휴경지가요. 그 일본에서는 이게 40만 50만 헥타르까지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지역에서 그럼 계획을 세워라. 이걸 뭐 인제 지역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직 몇 년 되지는 않았죠. 추진되고 있죠. 그래서 인제 그러면은 '우리도 그런 걸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농지 이용 계획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꺼내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여전히 농사는 농민이 자영업이 짓는 것이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짓는 것들은 아직까지 익숙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랫동안 노력을 해 왔어요. 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걸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 벌써 10년 훨씬 전부터. 솔루션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강제성을 띠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자발적으로 있잖아요. 정부가 인센티브를 걸고 모아오면은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되죠, 당연히 현실적으로. 안 되죠. 아니 아까 일본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계모임을 해도 오야가 있는데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네.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한 번에 맞춰요. 그러면은 그중에서 누군가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나는 그거 싫어. 안 할래." 그러면 아무도 못 하는 거잖아요. 못 하죠. 할 거면 강제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만들자고 하는 순간에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걸 우리나라 농업에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아직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도 어떻게 예상하냐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논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논의하다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왜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계속 찾아보게 될 겁니다. 계속 찾아보게 되면서 계속 실패하면서 '아 다른 방법은 없구나. 일본은 왜 저렇게 했는지, 아 이제 그랬어야 이해가 가는 거죠.' 이 단계를 바로 건너뛰어 가지고 '아 일본이 했으니까 우리도 따라하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 먹혀들지가 않잖아요. 그쵸. 이런 그런 시행착오나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라든가 그런 걸 거쳐갈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인제 갈등이라는 부분들의 측면에서 제가 오늘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말씀 들어보면서 어 "농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자. 음. 그리고 보편성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리고 이 부분들을 감안하고 그럼 농업의 특수성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음.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름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인데 이게 뭐냐면 채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 명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얘가 이 10 명의 채권자가 다 같이 가서 돈을 받아내면 얘가 망할 거예요. 음. 그래 갖고 10 명의 채권자가 한 절반 정도 빚을 좀 깎아 주면 얘는 경쟁력은 있어요. 근데 지금이 힘들어서 그런 거야. 그래 갖고 10 명이 같이 한 반씩 깎아 줍시다. 그러면은 얘가 살아날 수 있어요. 음. 근데 어느 중간에 한 명이 "어 난 싫은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돈 다 받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깎아주면은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나도 안 해." 음. 그러면 얘는 이 사람들은 다 돈을 받아가야 되는 거고 재산권이니까. 근데 이거 얘는 망하죠. 얘가 망하면은 그 수많은 종업원들 뭐 다 백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뭐냐면 몇 퍼센트 이상이 되면 이 중에 몇 퍼센트 이상이 되면 그냥 해. 음. 이게 그래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이후에 지금까지도 형태는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살릴 수 있으니까. 음. 저도 인제 그러면 토지 제도를 할 때 농지 제도에서 그런 비슷한 제도들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농지방크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런 지역 계획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인제 형태는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굉장히 이렇게 얕게 있잖아요. 예. 그냥 무늬만 가지고 있는 형태죠. 왜냐면 요 더 이상 깊은 논의까지 있잖아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농업계 전체가. 그게 아마도 왜 그러냐 하면은 농업계분들은 농업계분들하고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의 어떤 구조조정 방식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다는 이런 표현이 맞겠죠. 음. 그래서 좀 '외부의 시각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한번 좀 토론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많이 들어요. 제가 그러면 농지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얘기 좀 여쭤볼게요. 농지가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경자유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 알겠고 네. 그럼 농지 문제가 지금 되게 작게 돼 있고 이거 소유권이나 뭔가 농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이 힘들다. 힘들죠. 도시 사람이 지금 절반 이상이 도시 사람이 가지고 있거든요, 상속 때문에. 경자유전인데 상속은 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속을 받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세 명 있으면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다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다른 나라는 이제 한 사람인데 뭐 몰아주거나 이런저런 법 제도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긴 하겠죠. 왜냐하면 농지는 갈라지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다 나눠주고 나니까 땅이 소유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작은 땅에. 음. 그러니까 이게 땅을 한 곳에 모으려고 그래도 땅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음. 그래 공무원들이 인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역 개발할 때 공무원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땅을 수용해야 되잖아요. 뭐 등기부를 떼먹으려 하면은 주인은 나오지만은 뭐죠 이게 전화번호는 안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주소지 앞에 가 가지고 주민들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좀 협조가 안 되나 그런 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예. 그게 왜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쵸. 그게 예외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인제 하여튼 뭐 지나가는 얘기로 농담 삼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어렵다고 그게 하는 게. 그다음에 이게 직불금이랑 농지 문제는 또 어떻게 연결이 돼요? 직불금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인제 취득세를 내게 되잖아요. 아니면 네. 그 판매할 때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땅을 소유했다 이렇게 팔게 되면은 아마 세금이 몇 퍼센트지 거의 절반 이상을 세금을 다 낼 겁니다. 그 오른 가격만큼. 예예. 그러니까 이걸 세금을 감면받는 조건이 뭐냐면 8년 자격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8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은 이 세금이 인제 확 깎아져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땅을 팔 생각이 있는 분들은 8년 동안 이걸 가지고 자기가 농사 짓는 것처럼 꾸미게 되죠. 예예.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농사 짓는 것처럼이라는 게 아까 상속받아 가지고 이거를 임차해서 농사 짓는 그거 말고? 네네. 상속받으면 2년 이내에 팔 경우에는 인제 그게 세금이 없는데 예. 만약에 지나게 되면 어차피 똑같이 세금이 또 있어요. 오른 가격만큼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몇 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세금이 계속 깎입니다 이게요. 서류상으로 자기가 농사 짓는 것처럼 만들면은 임대차 계약서를 안 써줄 거잖아요. 예.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니까
내가 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을 못 하는 거죠, 관공서에. 임대차를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죠. 아니 아까 양도세 감면이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농사 지은 게 아니니까. 아. 예. 인제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죠? 예예예. 그러니까 내가 원래 농사를 지어야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안 지을 거니까 만약에 임대차를 하게 되면은 임대차를 해서 "네가 농사 지은 거 아니니까 너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안 줄 거야." 그렇죠. 그래 가지고 임대차를 안 한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농사 지은 것처럼 하는 거죠. 예예 알겠습니다. 농약도 내가 산 것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영수증도 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마 이제 땅을 팔고 싶은 사람들은 미리부터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땅을 이미 도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상속받았는데 10년 정도 지역에 있는 사람이 지었을 거잖아요. '아 내가 한번 땅을 팔아야 될 것 같아.' 그럼 그때부터 어떡하겠어요. 은퇴한 분들 같으면은. 농촌에 내려와서 아마 인제 주소지도 옮겨 놓을 거고 그다음에 농사 짓는 것처럼 하게 되겠죠. 음. 인제 그런 식의 인제 가짜 농부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 직불금을 가짜 수령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인제 경제효정안처 이건 때문이고. 그래서 인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쨌든 간에 농지를 팔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버렸어요, 경제효정 원칙 때문에. 이미 인제 뭐라 그러면 되도록하게 걸려 버린 상황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 소유 관계에서 보지 말자, 농지 더 이상. 누가 소유하는지 상관없다. 그다음 대신에 누가 농사를 짓는지 지역에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 주자.' 그 대신에 농지은행 같은 데서 인제 이 땅을 전부 다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도시에 나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으면은 뭐 특별법인 만들든 해 가지고 농지은행에 위탁해 가지고 임차를 하게 해 주면은 아니면 땅을 팔든지 그렇게 하게 해 주면은 이제 세금을 감면하든 아니면은 경제적 원칙을 묻지 않겠다. 그리고 어쨌든 농지은행에서 다 모아 가지고 그 지역에서 규모화 있게 보내는 제도 있잖아요. 이런 제도를 만들자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제 농지가 뭐 임차로 가게 되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임차료를 조금 더 준다든지 도시에서 있는 사람들은 임차료를 조금 인제 깎아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옛날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농업 자체가 망가져 버리잖아요. 세대 교체가 안 돼 버리고 그리고 또 식량 안보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농업을 맡고 있는 거는 이 과거에 형성됐던 관념 있잖아요. 농민이라는 관점의 관념, 자영업이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 아니면 또 경제적 원칙이라는 거. 이게 마치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게요. 예.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경제적 원칙을 정한 나라가 한국, 일본, 대만 정도의 나라밖에 없었거든요, 음.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제도였거든요. 그때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건데 사실 이런 얘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이게요. 밖에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인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딱 언급하셨어요. 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농업은 지속 가능성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세대 교체도 안 되고. 근데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경자 유전을 깨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되게 네. 싫어한다라는데 누가 싫어한다는 건지 이거는 문화의 차이나 세대의 차이나 아니면 제가 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 걸 수 있는데 경자 유전이라는 게 지금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농촌 토지에 대한 수요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땅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경자 유전 원칙에 따라서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농사를 져야 돼요. 네. 농사를 져야 되면 농민이야. 음. 그런데 농사를 짓는 농민 입장에서 나의 자산 가치는 결국 누군가 매수자가 많아야 내 땅을 많은 사람들이 탐을 내야 이게 가치가 높아지는 건데 네. 그러면 농사를 갖고 있는 자산가이자 농사를 짓는 농민이어야 이게 기본 틀이 맞잖아요. 네. 근데 자기 땅에 대한 매수 수요를 다 끊어 버리는 게 지금 경자 유전이거든요. 네. 그러면 경자 유전을 푸는 게 농민과 농촌에 땅 가진 사람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반대를 한다 그러면 이 땅을 헐값에 사고 싶은 다른 사람일 건데 보통 자본시장에서는 그렇죠. 그럼 누가 경자 유전을 반대를 하는 거예요? 경자 유전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농촌에도 보면은 임차인이 있죠. 임차농이 있잖아요. 예. 임차농은 그러니까 약간 젊고 약간 좀 트랙터도 큰 거 살 만한 사람이 주변에 땅을 다 빌려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죠. 예예. 그러니까 요즘 임차농은 옛날에 소작농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 봤을 때는 내가 땅을 쉽게 빌릴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경제적인 원칙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농촌에서도 이해관계가 극명히 갈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원칙이 풀리는 순간에 자기는 인제 그냥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음. 이런 조건이 계속되는 한은 유리한 거고. 아. 그 생각을 못 했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누구 의견을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이 농민이 하나만 관점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음. 갑자기 재개발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경자유전에서 그 임차농 때문에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은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그냥 단순하게 제가 네.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 '아니 그러면 농사도 안 짓는 놈들이 농지를 가져? 어?' 네. 그거. 네. 왠지 그거는 저는 동의가 되고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직관적으로는 동의가 되거든요. 동의가 되죠. 예 그럼 거기서 뭐 땅 투기꾼들이 땅 다 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소작이나 지으라는 거야? 이러면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그렇죠. 그 들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농사 짓는 분 이외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은 대부분 상속 때문에 생긴 거고 예. 이분들도 땅을 팔고 싶죠. 말씀드렸잖아요 또. 살 사람이 없다고. 예. 그럼 아주 싼 값에 팔아야 되는데 음. 그 기대 심리라는 게 아직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사 짓는 농민들은 살 생각이 의사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 땅값이 계속 떨어질 걸 아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농업적인 특수성 왜 박사님이 지금 소유가 아니라 활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지 네. 그 농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농업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불과 5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5 년이요? 왜냐면 너무 개혁을 짧은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안 해 왔어요. 일본은 한 2000 년도 2010 년부터 이걸 시작해 왔거든요. 재건축을 하나 해도 10년 이상 걸리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냐면 인구 구조를 보잖아요. 인구 구조를 보고 있으면 70 대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50% 넘어간다고요. 이 상태로 10 년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어떤 식의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최소한 본궤도 오를 때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가 너무 없는 게 시간인 거죠. 이 상태로 그렇게 놔두고 나면은 뭐 어떻게 돌아가는 가겠지만은 효율성이나 이런 게 다 빠져버리겠죠. 농업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사라질 겁니다. 힘들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농사 짓고 계신 분들이 연세가 드셔 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되면 그렇죠. 그럼 그 땅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물론 주변에 사람이 짓긴 하겠지만은 이게 집적이 안 되고 사방이 흩어져 있으면은 이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전부 다 힘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농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농업에 대한 수요를 못 만들어 낸다는 거죠. 그렇죠.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네.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꺼냈을 때 이걸 뭐 기회로 삼아 가지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정하자. 그 방향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다음 세대로도 농업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농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쵸. 그다음에 또 농업의 효율화를 뭐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효율화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원칙들이 있잖아요. 이런 원칙들이 가장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먼저 방향을 정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해관계자들 있잖아요. 기존의 농민들, 소유주들 그다음에 임차인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정해야 되는 거죠. 음. 근데 우리는 현재는 이해관계자의 문제를 어떻게 풀지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농업의 음.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금융의 사례를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우리가 그 PF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 그랬을 때 누군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예요. 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금융의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거는 막아야 된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서 얘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농업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그대로 그냥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이런 방향을 지향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방향성이 같다면 누가 얼만큼을 양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 보자." 요렇게 그렇죠. 갈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 정부가 같아요. 얼마를 투자할 거고 또 도시의 시민들은 또 뭘 부담할 거고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방향을 정해야. 근데 우리는 그 방향을 정하지 않고 이제 자꾸 지역적인 문제라 아니면은 무슨 투기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긴 한데 그렇지만 이것만 계속하다 보면은 농업 자체가 죽어버리잖아요. 그쵸.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기가 정말 힘들고요. 왜냐하면은 뭐 사회적 논의보다는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잘 없어요. 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제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제가 초반에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굳이 꺼낸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런 이슈 복잡한 이슈일수록 좀 시끄러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끄러워서 이 사람도 한 얘기하고 저 사람도 한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그래야 인제 뭔가의 그 공감대를 만들든 방향성을 만들든 하는 건데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지내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지내는 거야."라고 한다 그러면 별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제가 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뭘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이제 그거에서 '야 이재명 대통령이 뭘 몰랐다는 거야.' 라면서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음. 심지어 청와대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쟨 뭔데 내가 모르고 얘기했다는 거야? 네 뭔데?" 음. 라고 하면서 "어 그래?" 라는 관심? 결국은 문제 해결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저는 사실 다 알고 계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얘기의 아 본인은 시작을 빠져나가겠다. 얘기의 시작을 음. 그렇게 해서 끌고 나오신 게 아닌가. 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분노 게이지를 약간 올려 가지고 이걸 음. 동력 삼아 가지고 이제 구조 문제까지 접근하는 방식 있잖아요. 네. '이 방식도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좋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 볼게요. 네. "투기꾼이 문제다."라는 얘기로 시작이 된 얘기예요. 그래 갖고 이제 농지에 대한 얘기가 사회적 아젠다가 됐고 농지에 대한 각자의 의견들이 쪼금씩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그 투기 문제로 끝내는 건 너무 아쉬운 것 같고 네. 거기에 전수조사라는 조치를 해서 최소한의 인제 우리의 현황 파악을 하는 기반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투기꾼을 잡으려 그러는 건지 제도를 개선하려 그러는 건지 뭐 여기에 이런 뭐 어떤 목적이 됐든 현황 파악이 제일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어디로 결국 흘러가게 될진 모르겠으나 첫 번째 단추는 맞다, 전수조사가. 그리고 이 단추를 시작은 투기로 시작했지만 더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진짜 5년 안에 뭔가의 갈피를 잡아야 되는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 식량의 문제, 농민의 문제, 농촌의 문제, 이 수많은 이슈들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압도적 경제 채널 짓다의 개건 MC 권순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